여러분들은 마블, DC, 트랜스포머 등의 코믹스나 각종 SF 판타지 소설, 영화 등에 등장하는 전지전능한 존재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저 황당한 만화적 설정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건 종교에서나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계, 그것도 현대 물리학의 우주론에도 이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하는 이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메가 포인트 이론입니다. 왜 이 이론은 종교나 서브컬처에서 다뤄지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우주론에서 이야기할까요? 과연 이 이론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또한 현대 물리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젠어드입니다. 오늘도 투디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과학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예. 일단 이 말은 원래 그 신학자가 처음 언급한 용어라고 하던데요. 예.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네? 그 프랑스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꺼낸 개념으로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알파 오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성령체로 그 융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제 명칭을 했고요. 그 한마디로 말해 이거는 그냥 신과 모든 생명체들이 다 구별 없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건데 왜 이게 우주론의 끝판왕이 됐나요? 이게 그 프랭크 티플러라는 그 툴레인 대학교의 그 물리학 수학과 교수가 있어요. 네네. 이분이 그 존 베로우와 그 공저한 그 불멸의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불멸의 물리학이요? 예. 여기서 이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의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개진을 해요. 존 베로우 그분은 그 지난해 그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이론이 왜 화제였냐면은 이제 우주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면은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지는 즉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그 다중우주에 존재하다가 그 죽은 사람들도 모두 다 부활해서 그 함께하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 다중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가 다 부활한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천국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최근에는 그 우주의 그 전능한 슈퍼컴퓨터에서 부활한 존재들은 모두 그 각각 다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우주의 슈퍼컴퓨터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1956년 단편 소설 그 최후의 질문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흡사한 것 같은데. 예, 대표적인 내용만 보면은 유사한 점은 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무튼 앞서 얘기했던 그 다중 우주에서 그 부활한다는 얘기는 네네. 그 2016년 그 피터 왓슨의 저서 그 컨버전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네. 거기 보면은 옥스포드 의대학 물리학자 데이빗 도이치라고 그나마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좀 옹호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그 나름 이 황당한 이야기를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이제 오메가 포인트는 본질적으로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 특이점이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진짜 그 완전히 우주 컴퓨터가 구현하는 천국인데요. 그렇죠. 제가 그 프롤로그에 나오는 작품들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 일반적인 SF 만화나 그 영화 소설 등에 나오는 그 전지전능한 존재들조차 우습게 만들 아주 황당하고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건 아니고요. 네. 나름 티플러 자신이 그 계산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냥 아무나 이런 내용 주장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내용을 근거도 없이 주장해서 책을 쓰거나 하면은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니 이런 그 허무맹랑한 듯한 내용이 계산에 의한 이론이란 말입니까? 본인 표현대로라면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의선도 따가운데요. 스캡틱이라는 그 제목답게 그 회의주의를 다루는 잡지의 그 편집장이기도 한 그 마이클 셔머 등에게도 이제 신랄한 비판을 받았고요.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한 기자는 이제 그 프랭크 티플러에게 젊었을 때 그 LSD 같은 LSD요? 그 약에 손댄 적 없냐고 이제 물어봤을 정도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티플러 본인은 이제 자신은 이제 술도 입에 한번 대지 않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위에서도 언급한 그 존 베로우가 우주론의 근본 원리라는 또 책을 썼는데 우주론의 근본 원리요? 예, 이게 불멸의 물리학보다 먼저 나온 책이에요. 예. 이 책에서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보 처리 장치로 이제 변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고찰을 했어요. 네네.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처리, 즉 무한한 지능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이제 된다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우주가 하나의 컴퓨터가 된다는 건지. 그 과정은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그럼 이 무한한 지능의 존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까?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돼요. 네. 처음에는 이 존재가 과연 무슨 상상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인류가 어떻게 저런 그 무한한 지능의 존재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냐 생각을 했는데,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미래의 모든 인류는 그 신의 정신 속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 독일의 신학자 그 볼프하르트 그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 그 글을 접하고는 바로 이거다. 유레카라고 외치고는 이 막강한 존재의 힘은 신처럼 모든 생명을 부활시킬 것이다.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단지 그냥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더 향상된 존재로 소생시킬 것이라는 게 주장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거 과학 맞습니까? 무슨 그 종교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아, 예. 그 모든 것을 그 초월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의 존재라는 점에서는 사실 종교의 내용과도 이제 크게 다를 게 없긴 해요. 네네.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그 이러한 우주가 그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부활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이 이론의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이론은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요. 네. 생명이란 것의 정의는 뭐 정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래서 뭐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 전편에서 언급하셨던 그 다이슨 스피어의 창시자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분도 들어가셨는데, 네. 그 이 프리먼 다이슨은 그 생명을 정의하기를 그 생명이란 이제 바로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정보 처리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의 정보는 뭐 컴퓨터 데이터 뭐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 정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세포부터 저 우주까지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떠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열 에너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건데요. 아, 처음부터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 다 유기체 취급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분은?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 꼭 이제 피와 살로 만들어진 그런 유기체들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가 되었건 이제 그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은 변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 그럼 뭐 전기적 변화로 인한 그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열 에너지의 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열 에너지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반대로 뭐 열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주가 뭐 팽창해서 뭐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그 절대 온도, 즉 뭐 영하 273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뭐 전 우주의 그 분자 운동이 멈추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어서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된다,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에너지가 0이 되며 그 우주적 종말을 맞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컴퓨터 아니 뭐 우리 뇌도 똑같이 어떤 정보의 변화는 그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해요. 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예로 들면 그 전압의 차이로 인해서 0과 1의 값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떠한 신호에 의해서 반응을 다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신호가 발생하는 것은 에너지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열, 즉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먼 다이슨은 생명의 정의를 이런 정보 처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보 처리에 의한 것. 예. 그 듣다 보니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예. 그럼 그 프리먼 다이슨이 주장한 그 다이슨 스피어는 어떤 겁니까? 그 다이슨 스피어는 그 이제 원래 본인은 그 에너지 흡수 껍질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개념이고, 이 다이슨 스피어라는 이름은 그 주위 사람한테 붙여준 이름인데요. 아,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태양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태양계를 감싸는 거대한 그 구 형태의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나의 닫힌 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만큼의 정보 처리의 양이 늘어나고 결국 태양의 에너지만큼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죠. 그런 구체의 구조물을 만들 수는 있는 겁니까? 뭐 지금 같으면 당연히 큰 거 못 보지만 아주 먼 미래에 그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면 그 언젠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뭐 물질을 뭐 개발해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주 문명의 단계설 등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주 문명의 그 척도는 그 조만간 다룰 예정이고요. 그럼 저게 오메가 포인트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랭크 티플러는 이 이론을 그 한 발짝 한참 더 나가요. 그러니까 태양계만한 닫힌 계를 만들기 위해 구형의 구조물로 감싸는 게 다이슨 스피어라면, 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주 전체를 그냥 닫힌 계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우주 전체를 구형으로 감쌉니까? 그러기엔 또 우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했듯이 다시 우주가 한 점으로 수축될 거라고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는 그 빅크런치 아닙니까? 지금 우주는 확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여러 이론들이 나오던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중에는 그 뭐 빅뱅으로 인해 그 팽창하던 우주가 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뒤로는 이제 우주가 다시 축소해서 하나의 점으로 다시 뭉친다고 보는 시각들이 뭐 있었거든요. 네. 이게 빅크런치 가설입니다. 그 현재 그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그 천체 물리학자 그 마틴 리스가 이 가설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지요. 아, 그 마틴 닉스 박사요. 예.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도 아주 호의적인 분이었는데. 아, 예, 이분 그런데 많이 좀 빠져 계십니다. 또 그렇습니다. 즉 오메가 포인트는 그 우주가 닫힌 상태로 다시 수축한다는 이 빅크런치 가설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주가 수축될수록 다시 열 에너지들의 밀도가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발산되므로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열이 다시 모이면 그 뜨거워져서 그 우리 다 전부 불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 아까 그 정보 처리의 양이 증가하면 그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100년에 걸쳐 처리할 정보 처리의 양이 1초 안에 이루어지면 그 1초는 그 100년과도 같은 만큼의 세월을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즉 시간은 정보 처리의 양으로 계량할 수 있고 결국 정보 처리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무한에 가깝게 많아지면 시간도 무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야 그 우주가 축소한다는 가설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은 반대로 계속 팽창해 갈 거라는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제 우주는 뭐 다시 수축할 것이다. 아니다. 뭐 팽창해 가다가 그냥 멈춰버릴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네네. 관측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1998년에 이제 발견된 게 우주는 이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먼 곳일수록 가까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그 암흑 에너지 등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오늘은 뭐 이 암흑 에너지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그 우주를 팽창하게 만드는 그 정체불명의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그 다크 에너지, 그러니까 즉 미지의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미지의 에너지에 이름을 붙인 게 암흑 에너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고 관측이 되어버리니까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큰 타격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되겠죠. 예. 아, 그러면 그 이 이론은 기반이 무너지니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어떠한 가설들이 반박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다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론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 프레드 호일경의 그 정상 상태 우주론이나 그 닐 트록의 진동 우주 가설 등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우주론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이론은 이제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프롬크티플러는 그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론을 수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관측 결과로는 우주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수축하지 않고 끝없는 팽창을 하다가 이제 얼어붙을 거라는 건데 이에 대한 프랭크티플러의 대답은 간단해요. 먼 미래에는 암흑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아니 그 암흑 에너지는 아직도 밝혀진 게 거의 없어서 예. 미지의 에너지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알고 저런 말을 하는지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티플러의 주장은 네. 암흑 에너지는 그 우주 태초와 초기에는 이게 그 무시해도 될 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로 보면은 이 지금처럼 가속 팽창이 이루어진 지는 비교적 얼마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듯이 암흑 에너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암흑 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없어진다고 해도 안 될 것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해도 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진짜 또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오메가 포인트를 신과 동일시한다는 시각을 견지를 합니다.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은 신이 생명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체의 목표가 신을 창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나아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오메가 포인트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만 오메가 포인트가 우주를 창조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아직 창조되지 않은 오메가 포인트가 우주를 예. 창조했다고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 과학계뿐만 아니라 그 종교계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주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거는 우리의 관점일 뿐이고 우주가 사물을 그렇게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아 명언인데요. 아,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일반인들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최종 끝판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메가 포인트의 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시간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F 영화 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모노리스와 SF RPG 게임 매스 이펙트에 등장하는 리퍼는 해당 작품에서 모두 인류와 조우하며 엄청난 영향과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이들은 우주의 고도로 발달된 존재들이 각각 나름의 이유로 문명들을 번창시키거나 파괴시키기 위해 우주로 퍼뜨린 고차원의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반대로 먼 미래 인류 혹은 우리의 후손들인 포스트 휴먼들이 이와 비슷한 자기 복제 기계들을 창조하여 온 은하계, 아니 온 우주로 퍼뜨린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계들은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제노드입니다. 오늘도 2D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 정리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팽창하는 우주가 다시 수축해서 열 에너지가 무한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무한에 가까운 정보 처리가 가능해져서 우주가 하나의 전지전능한 컴퓨터, 그러니까 하나의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과거에 사라졌던 모든 다중우주의 생명체를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언젠가는 다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즉 빅크런치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암흑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약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만 하면 오메가 포인트가 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빅크런치 가설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이론이지 오메가 포인트만의 새로운 이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오메가 포인트는 단순히 그냥 우주가 수축되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 우주가 비균질적으로 수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비균질이요? 예.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온도 차이에 의한 정보 처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내부 핵에 의해 일어나는 지각 운동과 또 그에 따른 이 각종 기온 차이로 인한 대류 현상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 즉 온도 차이에 의해 활발히 활동하는 행성이 된 거거든요. 프랭크 티플러는 우리 우주도 이렇게 어디서나 이제 균일하지 않게 온도 차이가 있어야 충분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측정하기도 힘들게 큰 우리 우주의 온도를 비균일하게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 온도라는 게 물질의 밀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온도가 높고 또 적으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에어컨이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어컨이요? 예. 그러니까 우주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이제 비균일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보면 행성이 모여 항성계를 이루고, 항성계들이 모여 은하계를 이루고,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하들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은하들의 분포를 조절한다고요? 예. 이게 좀 황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주 문명의 척도 등에 나오는 카르다쇼프 척도를 보면 3단계가 은하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하계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게 3단계고, 여기서 더 나아간 그 이상의 단계를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단계에 따르면은 은하를 이리저리 이동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지요. 아니 우주적 존재들도 아니고 은하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킨다고요? 예. 이렇게 은하들을 이동하여 우주의 은하들의 분포를 조절하면 밀집된 지역은 더 중력이 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구역은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우주가 수축될 때도 동일하지 않게, 그러니까 야구공 같지 않고 마치 분식집의 못난이 튀김처럼 쭈글쭈글하게 이제 축소되어질 테고, 그러면은 온도 차이에 의해 더 많은 열 에너지 이동이 생기고 결국 더 많은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고 무한에 가까운 정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프랭크 티플러의 주장입니다.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예. 저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우주 문명의 3단계 이상의 미래라고 해도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게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인류는 생존 본능에 이거해서 계속 후손을 남기며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구는 몇 억 년 이후만 되면 더 이상 인류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단순히 환경 파괴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태양의 크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제 지구를 삼키게 될 만큼 커지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생존을 위해 이주를 해야 하고, 이주한 곳에서도 또 언젠가 이주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티플러만의 주장은 아니네요. 예. 다른 과학자들도 언젠가는 인류가 이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항성계로 이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티플러만의 주장은 아니지요. 티플러도 이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포인트로 가는 과정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롤로그에서도 소개해드린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서 나오는 자기 복제 기계 우주선, 폰 노이만 우주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어차피 이제 지구를 버리고 이제 다른 항성계로 이주해야 할 테고, 이 과정에서 각 항성계의 행성들에 보내 스스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로봇 우주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로봇 우주선이요? 아, 그렇습니다. 이 폰 노이먼 우주선이라는 게 그 로봇 우주선에 그 자동화된 그 공장에 탑재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우주선이 그 어느 다른 항성계의 행성에 도착을 하면 그 거기 있는 그 행성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기와 똑같은 우주선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또 그 복제된 우주선들은 다시 또 근처의 항성계들로 향하게 되고, 거기 도착해서는 또 그곳의 자원으로 자신과 또 똑같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또 근처의 항성계로 뭐 이렇게 계속 그 거미줄 뻗어 나가듯이 전 우주로 퍼져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트워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름 그대로 그 유명한 그 폰 노이먼이 창안해낸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자기 복제만 하는 건가요? 뭐 어떤 업그레이드나 그 목적도 없이? 저거 자체가 뭐 일종의 그 지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은하계 밖이나 뭐 심우주로 이제 퍼져 나갈수록 그 뭐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 전 우주로 뻗어 나가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은하 단위로 은하를 뭐 이리저리 이동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저런 로봇들이 은하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초우주적 건설 작업을 할 때 예. 그럼 우리 인류는 우주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아,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지요. 아, 그때는 이제 지금과 같은 그 우리 그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런 몸이 아닌 그 기계에 그 우리의 의식을 다운로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신체는 그 이런 장거리 우주여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완전 그 특이점의 그 마인드 업로딩 개념인데요. 예. 그럼 그 저런 자기 복제 기계가 우리 인류의 후손이거나 뭐 인류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마 뭐 티플로도 뭐 이걸 인류의 후손 정도로 뭐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폰 노이만 우주선과 인간의 결합이라 그냥 무서운데요. 아, 예. 그 사실 이 폰 노이먼 우주선의 개념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네. 그 뭐 이미 SF 작품에서 뭐 수없이 그 변형된 내용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프롤로그에 그 소개시켜드린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모놀리스도 그 완벽히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은 뭐 일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고요. 네. 그레이구 같이 그 자가 복제 기계를 그 나노 머신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변형이 이루어져 뭐 이제는 뭐 딱 이거 다 정의 내리기도 이제 뭐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그 SF 작품에서도 등장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세긴 하는데 네. 그 조금만 더 폰 노이먼 우주선의 그 다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버서커라는 게 있어요. 버서커요. 예, 뭐 이건 뭐 단순히 그 자기 복제 기계 우주선이 뭐 우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퍼지는 과정에서 조우한 그 문명을 제거하거나 또는 흡수하거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네. 뭐 프롤로그에 소개해드린 그 매스 이펙트에 나오는 그 뭐 리퍼가 또 뭐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건 뭐 그 인류 입장에선 우주에서 침략하는 뭐 악당 로봇의 기원이네. 아, 그렇게 됩니까? 뭐 이 밖에 또 그 뭐 외계 문명과 직접 교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본성으로 이제 기환하는 개념의 그 로봇 탐사선을 이제 브레이스웰 탐사선이라고 하는데 네. 뭐 보이조 후에 뭐 그 슈퍼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여기에 뭐 폰 노이먼 우주선 방식의 그 자기 복제기 개념이 더해지면 그 우주로 보다도 멀리 퍼져서 뭐 고등 외계 종족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이건 뭐 스타트랙 모션 픽처의 그 비저가 생각나는데. 아, 그렇습니다. 매우 유사하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폰 노이만 우주선이야 뭐 말씀처럼 뭐 오메가 포인트 이론 이전에 나온 개념이니까 그렇다 하겠는데 우주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언제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게 될까요? 아, 그 지금의 연료로는 뭐 아직 뭐 우주선을 충분히 빠르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미래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서 거의 뭐 광속에 가까울 만큼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광속의 90% 정도의 속도만 낼 수 있으면은 우리 은하 전체에 뻗어나가는 데는 2천만 년이면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광속의 90%인데 2천만 년이요? 아, 예. 아, 이게 뭐 엄청난 시간 같지만 그 우주의 역사를 보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우주 전부도 아니고 은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를 점령하면 근처에 다른 은하들을 이제 점령해서 은하군까지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 티플러 계산에 의하면은 10억 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억 년이요? 아, 예. 이것도 뭐 길게 느껴지지만 그 우리 우주의 역사로 보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우주 전체는요? 아, 이거는 그 티플러의 계산으로는 그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은하들까지 다 정복하는 데는 200억 년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200억 년이면 예. 현재 알려진 우리 우주의 나이보다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나이는 그 137에서 뭐 138억 년 정도로 보는데 그거보다도 오래 걸리죠. 그때까지 인류가 계속 존재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류는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뭐 어떤 형태로 바뀌어 있더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전 우주를 이제 우리가 사는 공간으로 취급을 하면서요. 이쯤 되면 그 우주 문명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5단계 이상 수준이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예. 은하를 정복하는데 2천만 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우주는 뭐 137이나 8억 년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2000만 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은하계 내에 다른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 있어서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우리보다 문명이 한 수억 년 빨리 발전했다고 하면 지금 그들이 우리 은하계 정복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구까지는 아직 안 오더라도 그들이 은하계 뻗어나가고 다이슨 스피어 만들고 이러는 게 다 그 허블 만원경 이런 거에 다 관측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내에 우리보다 뭐 훨씬 그리고 또 훨씬 또 발전된 문명들이 있고 그들이 또 오메가 포인트 이론 같은 생각들을 한다면 뭐 우리 은하에 다 뻗어나가 있을 수도 있죠. 아 근데 그렇지 않고 관측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랭크 티플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이 우주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일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가장 발달된 문명이다? 예, 이 우주에서.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것도 나름 근거는 있습니다. 아직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외계 문명은 없거나 있어도 아직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발전된 지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든 생명이 다 부활된다는 겁니까? 이미 죽은 생명체를요. 아, 그러니까 이 오메가 포인트는 이게 단지 그 정보 처리만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우주의 그 시간과 공간도 이제 모두 하나의 점으로 이제 수렴된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모든 생명체의 정보까지 다 담고 있으므로 죽은 모든 생명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뭐 돌아가신 뭐 부모님들이나 뭐 어렸을 적 키웠던 뭐 강아지까지 모두 다요. 거기다가 그 부활한 존재들 모두 다 전능한 존재가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여기에 그 평행 우주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여태 살아왔던 것과 같은 다른 우주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는 그러한 모든 다중 우주의 각 평행 세계까지 다 시뮬레이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뭐 이미 죽은 모든 생명에 대한 정보도 다른 평행 우주에 다 있으니까 다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혹시 그 시뮬레이션 우주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그 저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프랭크 티플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궁극의 존재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뮬레이션에 비해 너무 형편없고 엉망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 되나요? 아, 예, 예. 그러면 그 모든 생명체가 언제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까? 갓 태어났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죽기 전에 바로 전에 생전 모습일까요?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 거대한 그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에 이제 뭐 모두가 각각 부활한다는 것보다는 그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체 각각 시뮬레이션에서 부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각각으로요? 예.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게 수명이 다해 이제 죽어도 그 자신의 뭐 부모님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자신이 어렸을 적이나 그 젊었을 적에 그 부모님들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테렌스 멜릭의 영화 그 트리 오브 라이프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한 것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 그 비슷한 장면이 묘사되죠. 그럼 가능하다고 치고요. 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겁니까? 그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 분명히 우리의 과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반드시 알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나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 사실 그 과학과 그 종교의 경계선 거의 끝까지가 있고 또 이보다 더 이상을 뭐 논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극한까지 이제 그 과학의 미래를 표현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옹호론자들도 뭐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비판적입니다. 그 유사과학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피터 매도어라는 그 영국의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 노벨상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답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한 그 대답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이게 그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요. 뭐 이것도 그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도 뭐 실현 가능성은 몰라도 프랭크 티플러 말로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진 그 다중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지적 생명체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 존재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존재는 그 많은 종교의 신처럼 그 모든 생명체를 이제 부활하며 또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는 이제 과학적 이론인 겁니다. 이게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아직 우리의 인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플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그 우주에 있는 그 초월적 존재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듣다 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티플러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이해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듣다 보니 그 이야기랑 유사한데요. 예. 그렇죠. 그 이야기의 뭐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우주론들 중엔 우리 우주가 컴퓨터나 시뮬레이션이라는 파격적인 이론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다중 우주들의 존재 모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부활할 거라는 이론도 존재하니 그것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 이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주제인 오메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메가 포인트요? 예. 저희가 여러 번 다뤘잖아요. 오늘도 다루는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은 그 오메가 포인트가 그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또 그에 필요한 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그 실현된 모습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이 정말 그 과학계 끝판왕 이론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다뤘던 여러 가설들, 특히 뭐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나 뭐 우주가 컴퓨터라는 이론들 중에는 제일 막 나간 이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아주 먼 미래에 그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서 모든 우주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의 단일 컴퓨터가 되며 그 빅크런치로 이제 우주가 수축을 하는데 이게 비대칭적으로 수축을 해요. 비대칭적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무한에 가까운 시간과 그 에너지를 통해 모든 우주들의 그 역사상 존재했던 생명체를 모두 다 부활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 천국이 펼쳐진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다시 들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꿈만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립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이론은 이게 그냥 뭐 막연하게 썰푸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엄연히 과학적인 가설이에요. 이 이론을 주장한 프랭크 티플러가 실제로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그 연구에서 얻어내는 과정은 저희 오메가 포인트 1, 2부에서 자세히 다뤘었죠. 과학자가 저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것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좀 놀랍긴 해요. 예. 사실 그 프랭크 티플러는 그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신의 과학적 이론은 다 그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실 오메가 포인트라는 단어도 원래 신학자가 처음 창안한 개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그 프랑스 신부가 있어요. 네. 이분이 제시한 개념인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그 가톨릭 신부였지만 고생물학,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고생물학 하면 진화론 아닙니까? 교인이 진화론을 믿었단 말씀인가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은 진화론이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기독교 교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예. 이 샤르댕은 1900년대 즉 20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하신 분인데 당시에 교회 교리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해석에 빠져 있는 기독교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신학과 진화론을 대립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진화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샤르댕은 자신의 신학과 진화론을 조화시키기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우주의 목적은 오메가라고 불리우는 최후의 지점으로 향해 가며 그 과정 중 하나가 진화라는 것입니다. 즉 진화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 모든 최후의 지점은 전 우주가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기존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 살아생전에는 기독교 측에서는 거의 이단 취급받았어요. 이렇듯 샤르댕이 신학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 했다면은 프랭크 티플러는 신학과 물리학을 조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오메가 포인트 많이 언급했었고 테아르드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또 종교의 천국 같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얘기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근데 프랭크 티플러 스스로 밝힌 것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유대교, 기독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드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검증 가능한 물리적 이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아, 정말 그 종교의 그 천국 얘기가 맞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에 그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이론인데, 그러면 어찌됐건 이것도 그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포인트 소개하는 기사들이나 책 보면은 저희가 다뤘던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 가설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 이론에서는 우리가 결국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예. 즉 일종의 기계의 일부랄까? 그렇다면 그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의 우리도 프로그램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티플러는 인간은 철저하게 물리법칙으로 만들어진 생화 기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아, 생화학 기계요? 예. 그 사람은 매우 복잡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간주해야 하고 그 신비한 막 영적인 것들, 뭐 영혼이나 뭐 유령, 귀신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뇌라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거예요.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독실한 그 카톨릭 신자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티플러는 오메가 포인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요. 오메가 포인트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신이 존재하며 우리 모두가 영생을 가진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물리학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지요. 단지 성경에는 지금의 언어가 아닌 그 당대의 언어,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 성경이 여러 판본이 있듯이 티플러 자신도 성경을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아, 예를 들어 뭐 가장 뭐 널리 쓰이는 그 킹 제임스판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티플러는 이것을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앞으로 내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될 것이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 저희가 그때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얘기했듯이 오메가 포인트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만 오메가 포인트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주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 우주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일은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오메가 포인트, 즉 신은 미래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이 자신을 언급하는 시제는 저렇게 미래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들을수록 정말 내용이 어질어질합니다. 네. 그 티플러는 그 존 호건의 저서 그 The End of Science, 그 과학의 종말이라는 그 서적에서 말하기를 그 처음에는 티플러 본인도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하지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이론은 너무 멋진 이론이고 우디 앨런이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의 작품들을 통해 영원히 이름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더 원한다. 이 말을 보고는 자신의 신념을 더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한다. 뭐 이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결국 사람은 죽고 부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티플러에 의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메가 포인트가 천국이니까. 이런 일화도 본인이 과거의 종말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 1991년에 그 BBC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시 6살 난 딸이 그 방송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도 다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프랭크 티플러 본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크 티플러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는 딸에게 자랑스럽게 물론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이라고요? 예.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그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으로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 마이클 셔먼은 회의주의자죠? 예. 그 후에 자신의 그 다른 저서 그 천국의 발명에서 자기가 이제 그 프랭크 티플러랑 잘 아는 사이가 됐대요. 그래서 잘 아는데 프랭크 티플러 저 사람은 정말 진실로 자신의 이론을 이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비판했었는데도 잘 지내나 봐요. 뭐 싸우면서 정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티플러가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론을 믿어주는 물리학자는 거의, 그야말로 진짜 거의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코페르니쿠스와 같다고 이제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요? 예, 자신은 옳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는 거네요. 그런 의미죠. 다만 이제 자신은 코페르니쿠스와 차이가 있다면은 결국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가 옳다는 것을 알았고 티플러 자신의 경우에는 이 자신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신념이 진짜 대단한 건 잘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다시 그 시뮬레이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일종이라는 것까지도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 이론과 비슷한데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오메가 포인트랑요. 둘 다 엄청난 능력의 컴퓨터로 이제 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설명할 때 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이제 같이 예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서 언급한 마이클 셔머의 그 저서에서도 마이클 셔머가 말하기를 이 이론 둘이 다르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거기서 거기 같다고 이제 언급을 해요. 그렇습니다만 닉 보스트롬은 먼 미래의 그 포스트 휴먼이 가진 그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는 이론이고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주가 그냥 하나의 전지전능한 그냥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개념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다르죠. 아, 그런가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체가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이고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니까요. 미래예요? 예. 또한 이게 그 시뮬레이션의 모습과 목적도 좀 달라요. 닉 보스트롬은 그 미래 인류가 과거를 재현해보고 싶어서 시뮬레이션을 작동하는 반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모든 역사상의 모든 생명을 그 시뮬레이션에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천국의 모습을 그 시뮬레이션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바로 그냥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천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그때도 언급했듯이 프랭크 티플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뮬레이션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오메가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천국일 리가 절대 없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의 생명들은 그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오메가 포인트의 생명들은 지금 실존했던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부활해야 하니까 우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의 물리적 육체뿐만 아니라 뭐 기억 등 여러 가지를 다시 다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오메가 포인트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뮬레이션 이론이야 뭐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지는 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생명체지만 네네. 오메가 포인트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를 다시 그대로 부활해야 되는 거니까 난이도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죠. 뭐 그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오메가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뭐 전 우주가 하나의 컴퓨터라는 주장은 그 저희가 알아봤듯이 뭐 세스 로이드의 주장도 그렇고 뭐 스티븐 울프람의 주장도 그렇듯이 이거는 그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상상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부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은 만물은 비트, 즉 0과 1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우주 자체가 하나의 계산하는 컴퓨터의 일종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주의 역사상의 모든 생명체를 부활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우주가 컴퓨터라는 얘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죠. 그 이 부분에서 그 프랭크 티플러는 우리 우주가 그 다중우주라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프랭크 티플러는 그 원래는 그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은 우주 탄생 때부터 생겼고 이 빛은 닫혀 있는 우리 우주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주가 다시 수축한다면은 과거에서 시작했던 모든 빛도 다시 한 곳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 이 빛은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물질들, 뭐 이 중에 생명체도 포함되겠죠. 물질이니까. 이 물질들의 위치와 뭐 배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태초의 빛이 우주의 역사를 흘러가며 각 빛이 뭐 어떠한 물질들과 뭐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흔적이 빛의 정보에 남아있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빛이 한 곳에 모이는데 그 빛에서 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그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주의 모든 정보를 기록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빛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해도 어떤 것이 유의미한 정보인지 알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기억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뭐 우주먼지를 구성하는 원자의 정보인지 이걸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티플러는 이 방법의 대안으로 다중우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정확히는 저희 그 소스코드 편에서 다뤘던 그 휴 에버리 3세의 그 다세계 해석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그 엄밀히 있는 그 인플레이션 이론 등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다중우주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MWI, Many Worlds Interpretation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지만, 이게 또 보면은 과학자들도 그냥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왜냐면 다세계 해석에 있는 그 여러 우주를 그것도 다중우주라고 하니까요. 예, 구분을 하는 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 아무튼 그 프랭크 티플러는 이 다세계 해석의 옹호론자예요. 그래서 양자 단위에서 갈라지는 그 수많은 다중우주를 오메가 포인트는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지요. 그 양자 세계에서 갈라진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무한에 가까운 그런 다중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요. 같은 전지전능이라도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느 외국 유튜버에서 봤는데, 저희 양자의식편에서 다룬 로저 펜로즈의 조화객관 환원 이론과 이 오메가 포인트를 어디 연결시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아, 예. 조화객관 환원 이론, 줄여서 ORCH OR 이론은 저희도 한번 그때 살펴봤듯이 우리의 의식은 양자 얽힘을 통해 이 우주와 얽혀 있고, 뭐 죽고 나서도 얽혀져 있는 의식은 남아 있으니 이것이 뭐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저희 의식편에서도 살펴봤듯이 의식이라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들이 갈려요. 원래는 이제 과학이 아닌 철학의 영역에 가까웠는데 DNA의 발견으로 인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네. 아무튼 이 ORCH OR 이론은 그런 이론이다 보니까 사람의 의식과 기억을 복원, 부활해야 한다는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이론상으로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우리의 의식과 기억은 우주의 다른 물질들과 양자 얽힘 상태로 남아 있어서 이거를 복원하는 것과 셀 수 없이 무한한 다중우주를 시뮬레이션해서 그 중에 우리의 우주를 찾는다는 것과는 이건 뭐 엄청난 연산 비용의 차이가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프랭크 티플러가 뭐 특별히 로저 펜로즈의 조화객관 환원 이론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뭐 서로 별개의 연구이며 메커니즘도 완전히 별개인 이론이고요. 조화객관 환원 이론은 의식을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고,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먼 미래에 우리 세상을 다시 시뮬레이션 안에서 되살린다는 이론이니까요. 그나마 두 이론의 공통점이라면은 주장하는 본인들 외에는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거의 없는 이론이라는 점이겠네요. 그나마 공통점이 있긴 있네요. 예. 그럼 로저 펜로즈가 주장하는 우주론 있잖아요. 등각순환 우주론인가? 그것과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필요로 하는 빅크런치랑은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 등각순환 우주론? 일명 CCC라고 하는데, 이것도 순환 우주고, 또 그리고 이제 빅뱅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빅크런치 후 다시 빅뱅이 일어나서 순환한다는 빅바운스와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네. 둘 다 이름은 순환 우주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달라요. 아, 다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앞서 다뤘던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최후의 질문과 비슷한 게 이 등각순환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가 모든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해 모든 물질이 다 분해 증발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바로 블랙홀의 특이점과 수학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과 함께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로 유명한 로저 펜로즈답게 이론적으로 고안해낸 우주론인데요. 결국 빅뱅도 어떠한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블랙홀의 특이점과 같은 상태가 되면 다시 새로운 빅뱅, 즉 빛이 있으라, 이게 되면서 다시 빅뱅 후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진짜 최후의 질문과 좀 비슷하네요. 예. 따라서 빅뱅도 무한하고 우주도 영원히 순환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우주가 다시 수축한다는 빅크런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빅크런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제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는 무관하지요. 즉 빅크런치는 다시 수축해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다시 모여 다시 특이점이 생기며 빅뱅이 생기는 반면, 등각순환 우주론은 반대로 우주가 팽창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흩어지며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특이점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인 거죠. 프랭크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 놀라운 발상 덕에 많은 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메가 포인트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먼 미래의 초지능이나 포스트휴먼 같은 존재가 자기 복제 기계와 같은 우주 로봇을 우주에 뿌리고 이것들이 스스로 진화해서 우주를 모두 점령하여 우주를 구조적으로 바꾼 후 빅크런치가 발생하여 우주가 다시 수축되면서 무한한 에너지와 정보를 바탕으로 전능한 우주 컴퓨터가 등장하여 시뮬레이션을 구동한다. 여기까지도 물론 황당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주장 아닙니까? 여기까지는요. 예, 맞습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특이점주의자들이나 또 우주를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의견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결국엔 다중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이 시뮬레이션으로 부활하여 그곳에서 천국이 펼쳐진다는 그런 본인의 종교적 기반을 둔 생각이 그게 결국 무리수 아닙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까지는 저번에 저희 기계 외계인 편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듯이 네. 고차원 기계 우주 문명이 구동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들 중 하나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황당한 소리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마티니스 경이 그런 소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또 심지어 데이비드 도이치 같은 학자도 양자 우주 컴퓨터가 평행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이런 부분은 티플러만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역시 그의 종교적 신념을 과학으로 끌고 와서 무리하게 선을 좀 세게 넘은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예. 저번 시간에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지지하는 물리학자도 거의 하나도 없다고 프랭크 티플러 본인이 얘기했다고 했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이론은 매우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우주의 유일 아니면은 가장 발전한 우주 문명이라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암흑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다세계 해석이 맞다 등등 너무나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아닌 것이 드러나면은 이론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우주론들이 그렇듯이 또 그에 맞게 또 수정하겠지요. 계속 수정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마이클 셔머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만약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듯이 종교에 강하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게 보지 않아요. 이 마이클 셔머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경멸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유사과학이고 사이비라고. 또한 실증적 기반은 전무한 채 오로지 그냥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도 이 오메가 포인트에 비판적이고요. 그 외로도 미래학자이자 트랜스휴먼주의자인 앤더스 샌드버그도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마이클 셔머랑 비슷한 내용으로 비판을 했고요. 저희가 포스트 휴먼 편에서 한번 이분 다뤘었죠? 예. 몇 번 나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저술가 마틴 가드너는 티플러가 존 베러와 같이 주장했던 최종 인류 원리, 약자 따서 FAP라고 하는데, 네. 이 FAP를 CRAP, 크랩, 완전히 괴상한 인류 원리라는 이니셜로 구성해서 크랩,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깠습니다. 크랩 자체가 쓰레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러 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분도 마이클 셔머처럼 유사과학 비판으로 유명한 과학 저술가입니다. 또한 이 이론도 좀 말이 많지만 끈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끈 이론이 맞다고 밝혀지면은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끈 이론은 어떤 것도 플랑크 길이, 끈의 길이죠 이게. 네. 이 이하로 압축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 점으로 압축돼야 되는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필요라는 특이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데이비드 도이치 같은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데이비드 도이치는 초기에는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긍정적이었어요. 다만 근데 이제 그때도 모든 부분에 동의한 건 아니고 이제 몇몇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도이치는 티플러가 오메가 포인트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너무 과장되게 주장을 해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비판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었거든요. 데이비드 도이치는 양자 컴퓨터 전문가답게 오메가 포인트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오메가 포인트의 근본 원리, 즉 빅크런치 종말 직전에 가서는 무한한 에너지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했지만
이 티플러의 그 신학적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후에는 티플러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고 이제 반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티플러는 이제 매우 섭섭했는지 그 자신의 홈페이지에 데이빗 도이치는 원래 내 이론에 동의했었다면서 데이빗 도이치가 동의했던 그 책의 일부분을 직접 게재해놨습니다. 도이치가 쓴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짜 많이 실망했나 본데요. 저럴 정도면요. 예. 그 외로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도 티플러의 이론에는 이제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티플러가 이 신학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죠. 아무튼 앞에서 얘기했던 그 티플러 홈페이지의 글에는 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도 나의 이론을 지지하지롱 뭐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거기다 써놨어요. 워낙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한두라도 있으면 이렇게 써놨는데, 그 외로는 저번에도 언급했고 또 이제 많이 비교되는 시뮬레이션 가설의 그 닉 보스트롬 있지 않습니까? 그 닉 보스트롬은 그 자신의 저서 그 인류학적 편견에서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좀 호의적이네요. 예, 아무래도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 앞에 마틴 가드너의 그 크랩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자신의 책에다가도. 그러면서 그 인류 원리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추측이라고 합니다만 뭐 철학자답게 뭐 좀 생각해볼 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닉 보스트롬이 원래 좀 이렇게 센 말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좋게 말하는 성격이거든요. 둘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론이 좀 많이 비슷하죠. 아무튼 그 오메가 포인트의 이제 비판 중 또 하나는 이 이론은 그 한때는 유력했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퇴출되어 갈 위기에 있는 빅크런치 이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있어요. 빅크런치는 이제 빅뱅 후 팽창하던 우주가 점점 팽창이 느려지고 어느 임계점 이후에는 다시 거꾸로 수축해서 다시 한 점으로 뭉친다는 그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주가 그 암흑 에너지로 인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주는 모든 열 에너지를 잃고, 즉 그 열 죽음으로 종말한다는 빅 프리즈나 빅 립 등의 가설이 더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도 여러 시각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거 아직 뭐 어떤 에너지인지 모르니까요. 네. 일단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 탄생 초기에는 없었거나 있더라도 매우 약했을 거라는 것에는 또 대부분 학자들이 동감을 해요. 즉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우주 탄생 처음부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암흑 에너지가 강해지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은 이 암흑 에너지가 앞으로 다시 약해진다거나 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겠네요. 그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암흑 에너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열 죽음의 종말이 오더라도 어떻게든 생명체는 생명을 연장해서 무한하게 영속할 거라는 주장을 하는 프리먼 다이슨도 우주 팽창의 원인이 암흑 에너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역장, 그 포스필드라고 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팽창은 느려지고 언젠가는 멈추고 다시 빅크런치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먼 다이슨도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예. 또한 그 프리먼 다이슨 그 생전에 그 바로 옆방에 연구실이 있던 끈 이론의 대가이자 뭐 또 가장 뛰어난 두뇌의 물리학자로 불리우는 에드워드 위튼도 암흑 에너지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에드워드 위튼까지도요? 예. 따라서 프랭크 티플러의 암흑 에너지가 다시 약화될 거라는 주장은 티플러 혼자만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프리먼 다이슨은 이 오메가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한 저널리스트가 프랭크 티플러에게 그 다이슨은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티플러가 내가 얼마 전에 프린스턴에 가서 다이슨에게 내 이 이론에 대해서 논지를 쫙 알려줬다면서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뭐 프리먼 다이슨이 티플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뭐 반박하고 그랬겠습니까? 뭐 당시 연세도 많으셨는데. 또 그런 건가요? 예. 사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혼자 그냥 방구석에서 공상과학 소설 쓰듯이 만든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언급할 리도 없겠죠. 물론 이제 이거 좀 많이 황당하다고 뭐 저희 댓글도 보면은 뭐 이런 거 왜 하냐는 말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생명의 영속에 관한 것은 사실은 그 프리먼 다이슨에게 영향을 받았고, 자기 목재 로봇에 관한 것은 이거는 뭐 존 폰 노이먼이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피에르 테일러 샤르덴과 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등 그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그 견해들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해낸 결과입니다. 이게 물론 너무나 황당하게 보여서 유사과학 소리 듣고 있긴 하지요. 그래도 뭐 유명한 거는 다 따라 만들었네요. 예.
그럼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2040년경에 그 오메가 포인트가 올 거라는 얘기를 봤었거든요. 아, 예. 그 프랭크 디플로이 오메가 포인트로는 그 몇백억 년, 뭐 혹은 수천억 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2040년에 오메가 포인트가 온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아, 이거는 유르겐 슈미트 후보라는 인공지능학자의 주장인데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오메가 포인트는 프랭크 디플로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아니라 원래의 오메가 포인트, 즉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의 그 오메가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신과 하나 된다는 것과 뭐 인공지능 이런 거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유르겐 슈미트 후보가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는 저희 레이 커즈와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적 특이점에 더 가까워요. 아, 기술적 특이점이에요? 예.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 테아르드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테아르드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는 이게 결국 인간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기술적 특이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과 기술의 융합이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슈미트 후보는 자신만의 기술적 특이점 이론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칭하는 것이죠. 사실 그 프랭크 디플로이 이론은 결국 엄청난 에너지가 그 한 곳으로 모여서 엄청난 연산적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 결국 그 레이 커즈와일의 그 기술적 특이점하고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능의 폭발이라는 점에서요. 예. 일단 뭐 둘이 좀 비슷한 점이 뭐 없진 않죠. 꽤 있는데 일단은 둘 다 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 있긴 합니다. 사실 특이점이라는 단어가 두 이론에 다 쓰이긴 합니다만 오메가 포인트의 특이점은 빅뱅 당시에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돼 있는 그 특이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술적 특이점은 말 그대로 이 기술의 진화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폭발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네. 물론 이제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 미래 인류가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특이점 같은 발전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즉 오메가 포인트 이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이점 같은 기술 혁명이 필수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진짜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이요. 예. 저번에 언급했던 그 마이클 시어머의 천국의 발명에는 과학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 서문이 커즈와일의 발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글인데 이 챕터에는 그 여러 종류의 그 영생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나옵니다. 인체행동 보존주의자, 생명무한 확장론자, 뭐 트랜스 휴머니스트, 마인드 업로더 등등. 여기에 같이 나오는 것이 오메가 포인트 주의자와 특이점주의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예, 저희 많이 다뤘죠. 아무튼 여기서 그 티플런이 이렇게 답을 해요. 합리성은 무제한 증가하고 진보는 영원히 이어지며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요. 즉 오메가 포인트에서의 포인트는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뮬레이션의 부활이 과연 영원한 삶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네.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적 특이점을 통한 영생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뭐 기술의 발전으로 의학도 발전되어 그 수명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커즈와일은 또 마인드 업로딩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인드 업로딩도 사실 과연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쟁이 많죠. 결국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필멸자. 그러니까 우리는 필멸자 아닙니까?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필멸.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과학적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영화 로보캅 토탈리콜로 유명한 영화 감독 그 폴 버호벤은 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줄 거라 믿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잘못된 기능장애라고 본다라고요. 아, 명언인데요. 예. 그리고 또 저번 편에 그 얘기했던 그 우디 앨런의 말, 작품으로 불멸하는 것보다 삶이 불멸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도 그렇고요. 또 아마존의 뭐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생명 연장 기술에 엄청 투자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도 4억 3천만 달러 이상을 그 노화 방지 연구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슈퍼리치들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뭐 저런 거 투자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죽음을 아는 이제 우리 생명체들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재하고 있어요. 반면 불멸의 존재는 우리와 달리 죽음이란 것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네. 즉 공포가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그 게임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에 나오는 드래곤들도
그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에 대한 아무런 공포가 없다가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용의 언어로 그 필멸의 개념을 들려주면은 그제서야 막 날지를 못하고 내려와서는 막 공포를 느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신이야말로 그 불멸의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알리는데 널리 공헌한 그 저널리스트 그 존 호건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리먼 다이슨이 뭐 아마 90년대 초반 같은데 거기서 강연을 했다고 해요. 그 강연에서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우리 인류가 성장하고 배워가듯이 신도 성장하고 배운다는 그 자신의 신학적 견해에 관한 강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강연이 끝난 후 찰스 하촌, 이 사람은 그 찰스 하트존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책에 우리나라 책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프리먼 다이슨에게 와서는 방금 말한 당신의 신학적 입장이 16세기의 성직자였던 파우스토 소치니, 이거는 소신이라고도 하고 소키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소치니와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이슨은 그때 이 사람과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소치니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이 이 찰스 하초는 당시 가장 저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프리먼 다이슨에게 이 얘기를 들은 존 호건은 수소문 끝에 찰스 하츠온과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찰스 하츠온에게 자신은 과학 저널리스트고 프리먼 다이슨에게 당신 얘기를 들었다. 다이슨과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그 찰스 하츠온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소치니즘이라는 거는 근대 신학자들과는 달리 신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고 배우고 진화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기는 막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단 취급하고 그러는 학파인데, 아무튼 그 하츠오는 이 소치니를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은 불변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고요. 굉장히 그 급진적인 그 종교학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자 존 호건은 그러면은 신이 전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하츠호는 신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존 호건이 물은 거예요. 아니 신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면 신이 미래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신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하츠오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지만 신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와 신의 차이다. 그러자 이제 존 호건은 내가 물은 것은 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불멸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자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신을 의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존 호건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대해 아냐고 물었고 하츠오는 그거 때아르드 샤르댕 얘기입니까? 라고 되물었대요. 일단 존 호건은 일단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는 샤르댕은 사실 영감을 준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게 있는데 그 인간이 창조한 초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우주 전체로 뻗어나간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하츠온이 알겠어 하면서 딱 말을 잘랐대요. 무례하게. 그리고는 나는 그딴 얘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건 그야말로 공상에 불과한 얘기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공상과학 소설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존 호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메가 포인트는 물론 공상이다. 근데 그렇다면은 앞서 얘기한 소치니의 얘기도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속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대놓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어가지고 네. 그럼 대신 다른 걸 물어봤대요. 신의 학습과 진화에는 끝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츠오는 처음으로 이제 막 뜸을 들인 후에 대답을 하기를 신은 존재가 아니라 되어감의 양식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되어감의 양식이요? 예. 그 되어감에는 어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할 거라고요. 즉 신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떠한 되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신이 완성되지 않았다. 저명한 신학자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저는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고 봐요. 저 말에 따르면 신이 완성되어 있지 않듯이 오메가 포인트도 다르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랭크 티플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고작 인류의 현재까지의 과학적 성취, 또 현재까지의 사상과 철학으로 이루어진
이런 가설로 우주의 끝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과학도 앞으로도 발전할 테고 또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테고 여태까지 모르던 과학 법칙이 뭐 발견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메가 포인트도 그 어떤 대어감의 일종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이러한 상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언급했듯이 그 피터 매더가 말했듯이 과학적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초월적 인공지능 외계인이 우주에서 가장 고든 문명이라는 주장과 우주 자체가 무한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라는 이야기는 여러 과학자들을 통해 이제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들 말대로 결국 세상은 시뮬레이션이고 인공지능은 신이 된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올해부터 우주 기계 문명, 뭐 초월 우주 문명, 시뮬레이션 우주, 우주가 뭐 컴퓨터라는 정보 프로그램 우주, 여기에 뭐 오메가 포인트 이론까지 뭐 여러 편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 SF 영상도 뭐 저런 주제와 관련 있는 스타트렉 비전화, 최후의 질문, 뭐 신의 소스 코드 뭐 이런 걸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 앞서 얘기한 이 일련의 영상들을 쭉 다루면서 우리 오 작가님은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는지요? 뭐 거의 그 초지능 기계는 우주의 신급 존재이고 우주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거대한 컴퓨터일 가능성이 높으니 결국 우리는 그 초지능이 만든 우주 컴퓨터 속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설사 지금이 아니더라도 정말 먼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게 핵심 아닐까요? 예, 뭐 그 점도 맞긴 하죠. 하지만 결국은 초지능이나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기계 존재들이 전능한, 즉 궁극적으로 그 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이제 주어질 수 있겠죠. 그 초지능이 그 인간의 상식을 그 뛰어넘게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건 그냥 그 여러 커뮤니티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영상에서 많이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꽤 많은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이거 좀 쭉 정리 좀 해보면서 결국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이 힘든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계지능 이런 것들이 마치 종교의 신처럼 여겨지는지 왜 이런 게 최근 트렌드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정말 그 신처럼 전능하다고 하면은 수학적으로 좀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역시 그 최근에 과학기술 트렌드, 뭐 인공지능이나 뭐 양자 컴퓨터의 발달이 그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좀 이름 있는 그 물리학자, 뭐 천문학자, 뭐 미래학자 등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언론에 이야기하거나 그 책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통은 그 인류의 미래 예측이나 인간이란 종족의 그 연속성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스티븐 호킹도 돌아가시기 전에 인공지능의 위협 이런 거 많이 경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많은 천문학자들은 그 우주 문명 카다시오프 척도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역할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그 UFO나 그 UAP가 그 로봇 탐사선이거나 뭐 이런 것을 보낼 정도의 그 우주 문명 외계인이 발견된다면 뭐 그것은 인공지능 종족이라고 추정된다는 주장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뭐 저희 그 UAP 편에서 다뤄봤지만 특히 그 영국 왕립 천문학자인 그 마틴 리스경이나 그 세티 연구소 선임 천문학자인 세스 쇼스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는 그 좀 과학자들이죠. 추가로 그 지난 UAP 관련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아비로브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 성간천체 오umu아무와 가설에 뛰어들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요. 근데 그 아비로브 교수는 그 마티니스 경이나 그 세티 연구소 소장에 비하면 급수가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분 아니고요.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그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과 그 후속작인 인터스텔라 이거 부제가 굉장히 긴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책들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버드 대학의 외계기술 그 인공물의 증거 찾기 임무인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요? 예. 그리고 또 추가로 거대 블랙홀의 형성 및 그 진화에 관한 저술을 포함해 그 천체 물리학 및 우주론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약 그 800편의 논문을 저술 또는 이제 그 공조했을 정도로 아주 주류 중 주류 과학자예요. 아, 그렇군요. 아마 그 요즘 외계 문명이나 UFO 관련 가장 활발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학자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그 이번 달 들어서도 뉴욕타임즈가 아비로브 관련해서 어떻게 하버드 교수는 세계 최고의 외계인 사냥꾼이 되었나라는 뭐 장문의 기사를 내기도 했고, 외계인 사냥꾼이요. 예. 특히 폭스뉴스에서는 그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해서 그 화제였는데요. 아니 그 성간 전체 그 오umu아무아가 그 외계 모선이란 주장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예, 뭐 이번 주장은 뭐 하도 파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는 그 이제 신과 같은 외계인이 실험실에서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실험실에서요. 예. 사실 이 내용은 이미 그 2021년에 그 아비로브가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기고한 우리 우주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나요? 라는 제목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하는데, 즉 외계 문명이 양자 중력 기술을 개발하면 아기 우주, 베이비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는 슈퍼 우주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그는 그 이것이야말로 창조자의 그 종교적 개념과 양자 중력의 세속적 개념을 통합한 것이고, 우리는 그 현재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양자역학과 중력을 결합한 그 뭐 예측 이론을 갖고 있지 않지만 더 발전된 문명이 이러한 위협을 달성하면 아기 우주를 창조하는 기술을 습득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와, 저 이게 그 영화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외계인 인류 창조설 같은 거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 다르죠.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슈퍼 우주 문명이죠. 저 정도면은. 아, 그렇죠. 예. 사실 과학계에서는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다양한 추측이 있어 왔어요. 뭐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여기에는 그 우리 우주가 그 진공 요동에서 생겨났다거나 뭐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는 주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 또는 뭐 인류 원리에 의해서 뭐 선택되었다는 생각 등 뭐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MIT 우주학자이자 인플레이션 우주론의 선구자인 앨런 구스가 말했듯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무한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우주 기원에는 이게 정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다중우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다중우주를 상정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아비로브가 이야기하는 우리 우주가 엄청나게 진보된 기술 문명의 실험실에서 창조되었고, 그런 문명은 양자 중력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에서 아기 우주를 창조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우주 기원 가설 중 하나의 흥미있는 우주 창조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같은 뭐 일개 유튜버도 아니고 그 저렇게 그 주류과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증거는 없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저기서 말하는 양자 중력 이론이 뭔가요? 마치 그 마법의 키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저희 얘기 여러 번 했던 건데, 이것은 그 양자역학과 그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일명 그 꿈의 그 대통합 이론입니다. 아, 그런 대통합 이론이에요? 그렇죠. GUT 얘기하는 겁니다. 그랜드 유니파이드 COD.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이게 너무나도 상극이에요. 뭐 저희 예전에 뭐 끈이론 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표준 모형이라든지 여러 이론이 등장했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그 하나의 단일된 이론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은 정말 그 우주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뭐 많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이론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끈이론과 그 루프 양자 이론입니다. 끈이론과 루프 양자 이론이요? 예. 뭐 끈이론은 저희도 많이 다뤘지만,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뭐 최근 들어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끈이론은 여러 과학자들에게 좀 입지를 얻은 반면에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그야말로 그 아직은 그 마이너함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은 누구도 보지도 못한 유니콘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무슨 그 뭐 최종 열쇠 같은 이론인가 보군요. 예. 근데 이분도 저렇게 그 양자 중력 이론을 이용한 기술을 가지고 그 우주들을 마구 실험실에서 창조 가능한 우주 문명이 인공지능이나 뭐 초지능 문명으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물론 그 저런 신과 같은 우주 문명이 어떤 형태의 모습일 거다라고 뭐 확실한 대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만, 대신 이분은 그 우리 태양계를 방문하는 우주선, 즉 UFO를 인공지능 로봇 탐사선일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예, 위의 편에서요. 심지어 그 저런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이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AI에 먼저 접근할 수도 있고, 이는 외계인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생물학적인 우리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공지능과 먼저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인가요? 왜 그 모노리스가 그 인간이 아니라 그 뭐 지구의 최종 진화 형태인 인공지능 뭐 하를 보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스페이스 오디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유명한 SF 작가 로버트 시워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노리스는 인간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인 그 하를 보러 오는 거라고. 네. 뭐 그거를 떠나 아비로브 자신도 UFO나 이런 뭐 외계 물체들은 모노리스 같은 그런 폰 모이문의 우주선의 모습일 것이라고 뭐 직접 언급도 했고요. 그럼 그 외계인이 AI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그 친척 관계인 인류의 그 AI에게만 접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더 외계인 탐사에 직접 도입해야 된다. 뭐 이 말이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씀 그 쭉 듣다 보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우주가 그 고등 우주 문명이 창조한 우주라는 저 주장은 왜 그 마티니스 경 등이 말씀하시는 고도로 그 발전된 외계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이런 가설과 일맥상통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그 마틴 리스경의 생각은 인간의 기술 문명은 이제 기껏해야 뭐 수천 년 전부터 발전되어 온 거고 그 탄소와 같은 유기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 AI와 같은 그 무기물 지능에 의해 추월되거나 아니면 그 초월되기까지 앞으로 길어야 뭐 100년에서 200년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2세기. 네. 그 컴퓨터 처리 능력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AI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인간의 일반 지능을 능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뭐 AI는 진화해서 수십억 년 동안 다윈이 얘기했던 그 진화의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 레이커절의 특이점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네요. 지금까지는요. 즉 유기체인 인간 지능의 지배 시간은 기계가 장악하기 전에 고작 아주 짧은 막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계 지능도 우리와 비슷하게 진화했다면은 외계인이 아직 생물학적 형태로 구현되어 있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탐지한다면은 그것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게 아닌 전자기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심지어 행성에 거주하지 않고 우주 공간에 얼마든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발견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외계 인공기계지능이나 포스트 휴먼 지능은 생명체를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처리 능력을 갖춘 정말 그 초슈퍼 하이퍼 컴퓨터를 개발할 것이고 그러한 정말 뛰어난 전능에 가까운 컴퓨터는 심지어 전체 세계, 전체 우주, 뭐 다중우주까지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 가상 우주의 인공 생명체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런 극도로 발전된 마치 그 신과 같은 외계 문명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정도의 문명이 존재한다면 인류의 기술로 발견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페르미 패러독스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이러한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저희 블랙홀 문명편에서 한번 설명드린 그 초월 문명 가설입니다. 초월 문명 가설이요. 예, 이 가설을 학문적으로 이제 다듬은 사람은 그 미래학자 존 스마트인데요. 이름처럼 뭐 스마트한데 똑똑하다는 뜻이네. 예, 예. 그가 설명하는 그 초월 가설은 그 기술적 특이점 같은 과정을 거친 그 충분히 진보된 이런 우주 문명들은 소위 그 내부 공간, 즉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을 점점 더 조밀하게 나노 규모 이상으로 이제 발전시킬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그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우주 문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아주 작은 그 양자 입자에 업로드하고 시공간 구조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실체는 이미 우리 우주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인류가 이런 문명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 근처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발견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가설은 현재 인류의 기술적 경로와 일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블랙홀은 모든 초고등지능의 그 발달 동력이자 거주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이 존 스마트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 그 기술적 특이점을 거친 초월적 포스트 휴먼이나 인류와 비슷한 진화 과정을 거친 외계 문명의 기계지능들 모두 극도로 신과 같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우주나 그 다중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전능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거나 뭐 존 베로우의 우주 문명 척도처럼 극미시적으로 발달된 문명이 양자와 시공간을 컨트롤하여 블랙홀을 동력원이나 거주지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시뮬레이션 우주를 언급 안 할 수가 또 없는데요. 예.
왜 이리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 다들 집착하나요? 닉 보스트롬도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그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이론이 지금 인류의 종교 철학적인 부분과 겹치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장 오래된 인간 이야기는 뭐 세상과 우리가 보고 아는 모든 것이 이제 창조자의 산물이라는 그런 설 아닙니까? 오래됐죠. 예. 따라서 이제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에는 그 일종의 그 종교 철학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종교 철학적인 이유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주체가, 즉 그게 뭐 기계적인 포스트 휴먼이건 뭐 외계 문명이건 아니면 뭐 우주 컴퓨터 그 자체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전지전능한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이 밖에 그 힌두교에서는 이 창조된 이 전체를 신의 놀이, 릴라라고도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플라톤, 데카르트 및 그 뭐 기타 많은 저명한 철학자들도 그 세상을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 전 그 피타고라스도 숫자가 바로 이 물리적 세계가 창조되는 이 비물질적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보다 뿌리가 깊군요. 뭐 이 세상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그 여긴 역사가 말이죠. 그 저희가 이 영상들을 쭉 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우주를 하나의 컴퓨터나 뭐 프로그램으로 여긴 역사는 그 의외로 오래됐어요. 시뮬레이션 가설이 유명한 것은 21세기 들어서 닉 보스트롬 영향이 크지만, 이와 유사한 이론이나 가설들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얼마 전 저런 그 디지털 물리학의 선조라고 불리는 그 에드워드 프레드킨이 발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 디지털 물리학은 무엇이고 시뮬레이션 가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에드워드 프레드킨은 사실 저희 그 정보 우주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원조예요. 우주가 컴퓨터라는 설에. 원조예요? 예, 거의 원조급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시한 그 디지털 물리학, 이건 뭐 디지털 철학 또는 뭐 이제 뭐 범계산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물리적 과정이 그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계산 또는 정보 처리 형태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뤘던 그 정보 이론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네. 그러니까 물리학과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에는 디지털 정보 표현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 특성의 모든 변화는 그 디지털 정보 프로세스의 결과이고, 자연은 유한하고 디지털이며 전통적인 뭐 유대 기독교의 영혼 개념은 디지털 철학의 관점에서 정의된 영혼과 서로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그 스티븐 울프램이나 그 만물은 빛에서 비롯됐다는 그 존 아치볼트 휠러, 그리고 뭐 세스 로이드 등에게 지지하는 아이디어고요. 이 중 그 세스 로이드는 디지털 우주의 기본 아이디어는 테스트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 그 조건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려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거시적 규모에서 미치는 영향과 미시적 규모는 뭡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양자역학의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양자 중력 이론이 또 등장하네요. 예. 뭐 진짜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그만큼 이게 그 과학자들에게는 꿈의 이론이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이 디지털 물리학은 그 닉 보스트롬이 발전시킨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매우 다른데, 그 디지털 우주는 전통적인 물리학의 입자와 힘이 뭐 우주 탄생이 뭐 빅뱅이라든지 그 여파에서 그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계산적 우주의 기본 초기 조건과 규칙이 다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반면,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주가 모두 그 일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포스트 휴먼이 만든 일종의 거대한 실험이거나 일종의 게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은근히 다르네요. 예. 그 사실 시뮬레이션 이론과 유사하면서 그 이를 극단적인 사고 실험으로 변환시킨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다뤘던 그 로코의 바실리스크 아닙니까? 작년에 한번 다뤘었죠. 그 이 사고 실험의 전제 조건이 그 우리가 만든 초지능이 이제 전능해져서 우주를 시뮬레이션 구동하면은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를 이제 가정을 해서 각각의 의견을 묻는 사고 실험 아닙니까? 그 로코의 바실리스크나 그 시뮬레이션 가설 모두 그 일론 머스크가 유행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 자세한 것은 저희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이런 주장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양자 컴퓨터의 권위자인 그 데이비드 도이치인데요. 그 데이비드 도이치 그분은 그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그 오메가 포인트를 지지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이제 그것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네. 그 양자 컴퓨터를 그 실제 구현할 수 있게 설계한 그 사실상 그 양자 컴퓨터의 뭐
아버지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그 리차드 파이만이 먼저 고안을 했지만 아무튼 양자 컴퓨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양자 컴퓨터의 그 대표적인 그 알고리즘인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그 도이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저리도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이분이 그 세계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좀 외모나 표정 보십시오.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그 이분은 그 97년작 저서 그 또 패브릭 오브 리얼리티에서 그 프랭크 티플러의 그 오메가 포인트를 적극 지지했다가 근데 한참 뒤에 나온 또 이제 2011년 저서 또 비기닝 오브 인피니티에서 그 지지를 이제 철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책들을 자세히 분석을 하면은 뭐 전지전능이네 부활이네 이런 단어를 그 이제 프랭크 티플러는 종교적 의미를 강조했다고 하면은 똑같은 단어를 도이치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이제 그 나타내려고 했을 뿐 그닥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그 도이치와 티플러의 견해 사이의 가장 큰 불일치는 오메가 포인트에 나오는 그 우주 컴퓨터를 신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티플러는 이 최종 무한 계산을 전지하고 편지하고 전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티플러는 오메가 포인트가 신에 대한 믿음과 동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네. 반면에 이 데이빗 도이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메가 포인트 위에 나오는 그 우주 컴퓨터를 전지, 편재, 전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물리 법칙에 따를 뿐이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진짜 그 교묘한 말장난 같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또한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 부활에 관한 관점도 그 데이빗 도이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이 다중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날 것이고 먼 미래의 그 지식의 성장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데이빗 도이치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다만 그 시뮬레이션에서 부활이 발생한 후 이것이 이제 종교적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티플러지만 데이빗 도이치는 종교적 천국은 아닐 거라는 점과 꼭 우리 우주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다중우주 어디선가 오메가 포인트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티플러의 주장과는 좀 다른 거죠. 진짜 마지막까지 그 주장들이 어질어질한데요. 예. 결국 그 도이치의 주장도 그 종교의 신과는 다를 뿐 티플러와 비슷하게 무한 계산하는 신과 같은 우주 컴퓨터가 뭐 다중우주 중 어딘가에 등장해서 온 우주들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다라는 그 유명한 그 아서 에딩턴의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신과 같을 것이라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